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 중에 약물을 이용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뇌전증 약, 우리가 혈압약 뭐 이렇게 감기약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보통 병 다음에 약을 붙여가지고 그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부르는 명칭은 항뇌전증 약, 예전에는 항간질약이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또 항경련제라는 것도 이제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 뇌전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오랫동안 알려져 왔는데 기도와 금식 같은 성경에 있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옛날 중세 시대 때에는 무슨 약초 같은 것 그다음에 중금속 같은 것을 투여한 적도 있었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전기 쇼크를 줘가지고 치료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고 최근에 쓰이고 있는 치료법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약물 치료, 수술 치료, 자극술, 그 다음에 보조적인 치료로 비타민이나 조효소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 방법이 뇌전증 약을 이용하는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는 것이냐 하면은 저희가 진료를 볼 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당합니다. 이 뇌전증 약이 이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발작을 억제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다들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게 치료제는 아니죠. 병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발작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발작의 억제를 갖다가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은 그 병 자체가 완화가 돼서 낫게 되는 이런 과정을 유도를 하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상건 교수가 보여줬던 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 뇌세포가 이제 흥분성을 띠고 있는데 이 파랗게 보이는 것이 이제 억제 하는 것이고 빨갛게 보이는 색깔이 흥분을 하는 거죠. 이 흥분성과 억제성이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흥분성이 더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억제성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세포가 흥분을 잘하게 돼서 발작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약이라는 것은 이 반대로 이렇게 흥분성이 늘어난 거에서 흥분을 가라앉힌다든가 억제가 줄어든 거에서 억제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뇌전증 약이 하는 일이 되겠고 이런 것을 갖다가 저희가 전문 용어로 약물의 작용 기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의 작용 기전은 크게 나눠서 이렇게 두 가지 억제를 갖다가 막든가 억제를 강화시켜 주든가 아니면 흥분을 막든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성 교수가 보여준 그런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때까지 나와 있는 약에 대한 약에 나와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이름들입니다. 본격적인 의미의 뇌전증 약이라고 할 수 있는 페노바비탈이 191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그 이후에 1980년대까지는 약이 띄엄띄엄 천천히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 뭐 오르피리나 데파킨, 데파코트 같은 발프로이트 계열과 테그레톨 같은 카바마제핀이 1980년대에 나올 때까지는 약이 몇 가지가 안 됐었고 개발도 상당히 드물게 되다가 1990년대 이후에 사브릴이라는 약이 있었죠. 사브릴이라는 약이 나오기 시작한 이후로는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약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갛게 표시가 된 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된 약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내 시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거를 보고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저렇게 약이 많을까 하는 의문이죠. 왜 약이 저렇게 많아야 될까?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한 가지 약으로 모든 뇌전증은 치료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뇌전증이 왜 그러냐면은 뇌전증이란 병이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한마디로는 뇌전증이라고 부르지만은 뇌전증이란 병은 한 가지 병이 아니고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고 치료법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예후도 다양한 아주 이질적인 그런 집단, 병들의 집단을 갖다가 총칭을 해가지고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집 사람은 무슨 약을 먹고 금방 낫대는데 왜 나한테는 그 약을 안 쓰고 왜 나는 약을 몇 가지씩 먹어도 낫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병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다양한 뇌전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작용 기전도 다르고 대상이 되는 뇌전증 발작 형태라든가 뇌전증 증후군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그런 다양한 약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작용 기전이라는 건 이건 뭐 좀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의 작용 기전이란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억제를 완화시켜 주든가 흥분을 완화시켜 주든가 억제를 강화시켜 주든가 이런 건데 아까 이상건 교수가 시냅스란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셨었는데 이 시냅스에서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이 크게 나눠서 이렇게 억제성, 흥분성으로 나눌 수가 있고 약물의 작용 기전도 크게 나눠서 억제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 그 다음에 흥분에 대해서 작용하는 것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전증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전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몇몇 특수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고 수술만이 효과가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의 일부에 무슨 구조적인 이상, 종양이 있다든가 해막 경화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거해내지 않으면은 약만 가지고는 그게 없어지진 않죠. 발작은 억제할 수 있겠지만은 기본이 되는 병변이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약물 치료로 안 되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 그런 뚜렷하게 보이는 병변 같은 게 없는 경우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약이 제일 1차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 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치료 방법이 없고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약물 치료가 1차적인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을 꼭 먹어야 되는지 대개 병원에 오시게 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처음 발작을 했을 때 찾아오게 되고 또 일부 분들은 여러 번 발작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안 나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 중에서 처음 발작을 해서 병원을 찾아왔을 경우에 그럼 우리가 처음 한 번 딱 발작했는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뇌전증 환자라고 해야 될 것이냐를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뇌전증, 간질이라는 그 병의 정의를 최소한 2번 이상의 발작이 있고가 기본적인 이 간질의 정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요새는 발작을 한 번 했더라도 검사상에 이상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이런 발작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면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하자라는 게 최근의 개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뇌전증의 진단을 받는 거하고 뇌전증을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뇌전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를 꼭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발작을 하는데 2년에 한 번 잠깐 발작하는 것을 막으려고 2년 내내 700일 동안 약을 계속 먹으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스러운 그런 주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발작이라는 게 그냥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잠을 잘 때 약간 경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소아의 경우에는 무슨 양성 롤란디간질 뇌전증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지고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발작을 한 번 했다고 약을 꼭 먹어야 되느냐는 환자마다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봐서 이 환자는 약물 치료를 즉시 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봐도 되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의사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보호자들이 부모님들이 조금 약을 바로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은 한번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왜냐하면 약물이라는 건 결국 뇌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뇌의 정상적인 생활도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뇌 정상적인 이 작용을 갖다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약을 좀 천천히 먹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은 환자에 따라 다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서 따로따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발작하면 무조건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대개 나이가 많을수록 성인 환자일수록 그리고 뭐 검사 이상이 심할수록 일단은 한 번 발작해도 먹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아셔야 됩니다. 아까 약이 저렇게 수십 가지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그러면은 어떤 약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옆집 사람은 무슨 약을 먹었는데 나는 왜 그 약을 안 쓰고 딴 약을 쓰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약을 선택하는 것은 무작위로 뽑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발작의 형태라든가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뇌전증 증후군에 해당되냐는 진단 그리고 검사 소견의 뇌파에 아까 정기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든지 뇌파에 나타나는 발작파가 국소적인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것이냐 또 MRI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상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세심하게 약을 선택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그 선택하는 게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아무 약이나 집어 쓰는 건 아니고, 이때까지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 형태라든가 뇌전증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또 각국마다 이런 약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다 참작을 해가지고 참조를 해서 저희가 약을 그 환자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약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대개 약을 약을 먹자 그러면은 약물 치료를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드는 의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경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평생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잠깐 2, 3년 정도 먹고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잠깐 몇 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해보다가 상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에는 아까 임병찬 교수가 열성경련 얘기를 하면서 열성경련은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제 원칙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열이 나면서 경련을 하더라도 너무 자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 항경련제를 써보는 것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일반적으로 비교적 양성 예후를 갖는 그런 뇌전증 증후군인 경우에는 발작이 없는 기간이 한 2, 3년,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성인 같은 경우에 좀 더 길어서 4, 5년 정도 유지가 되고 뇌파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경우까지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약물 치료를 종료하는 수도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기부터 성인의 흔한 그 유소년기 근간대성 경련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조절이 잘 되다가 약물 치료를 끝내면은 즉시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원칙은 약물 치료가 꼭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2, 3년, 4, 5년 정도의 단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중기간 동안에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약을 쓰는 방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한 가지 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차 증량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양을 점점 늘리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왜 자꾸 양을 늘리느냐. 그래서 양을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처음 약을 썼을 경우에는 초기에 아주 소량을 쓰고, 왜냐하면은 이 뇌전증 약이라는 게 전부 뇌에 작용을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뇌의 정상적인 활동도 억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약을 처음 복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졸린다든가 어지럽다든가 이런 부작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본격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뇌전증 약들의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그런 작용들을 감안을 해서 소량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를 적응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서히 늘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체중하고 상관이 없겠지만은 소아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체중이 늘어나는데 약을 똑같이 주게 되면은 결국은 체중당 용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체중이 늘매 따라서 약 용량도 늘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약을 어느 정도 먹고 있는데, 적정량을 먹고 있는데 발작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양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항경련제 용량을 늘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물어보는 것이, 대개 요새 나와 있는 일반적인 뇌전증 약들은 하루에 2번 먹는 게 원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드는 의문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2번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뇌전증 약들은 거의 대부분 작용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지속되고 그 유효 혈중 농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하루에 2번을 먹게 되고, 따라서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발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을 꼭 정기적으로 먹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약을 처음 먹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이제 소량부터 먹긴 하겠지만 어쨌든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거기서 약을 먹게 되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게 한 5번 정도 약을 먹어야지 유효 혈중 농도에 대개 도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서 최소한 3, 4일 정도는 지나야지 그 약물의 효과를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 유효혈중 농도에서 약이 유지가 되다가 한 번을 거르게 되면은 유효혈중 농도 밑으로 약물 농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경우에는 발작을 할 위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라기보다도 절대적으로 한 번도 거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을 소량만 복용을 해가지고 치료가 잘 되면 굉장히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약물의 용량을 늘린다든가 아니면은 가짓수를 늘린다든가 그럴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얼마까지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약을 많이 쓰는 환자의 경우에는 5가지 이상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라고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환자에 따라서 아주 소량에도 못 견디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량을 줘도 견디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약물의 총합이 어쨌든 환자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까지는 써볼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가짓수 그 다음에 용량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늘리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약을 끊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발작이 없는 기간이 충분 기간 유지가 되고 뇌파 소견이 많이 호전되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종료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약물 치료의 종료라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환자분들은 받아들이시기에 먹다가 그냥 무자르듯이 댕가당 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 그 약물 유효 혈중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작이 유발이 되기가 쉽고, 또 그렇게 나타나는 발작이 굉장히 심한 발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발작이 없어서 약물 치료 종료를 위해서 그런 종료를 생각을 할 때라도 갑자기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저희가 몇 개월, 대개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양을 줄이고 가짓수를 줄여가지고 감량한 다음에 종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걸 꼭 알고 계시고, 외래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있으면 약물 치료가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 하더라도 갑자기 끊는 것은 아니다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기용 교수가 검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검사라는 것은 처음에 진단할 때만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도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약물의 부작용으로서 무슨 빈혈이라든가 간 기능이 올라간다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피검사를 해야 되겠고, 또 모든 약물이 가능한 건 아니지만 혈중 농도 측정이 가능한 약물은 중간중간에 혈중 농도 측정이 필요할 때, 이 혈중 농도 측정은 항상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잘 먹는데도 발작을 한다든가, 또 약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약물의 독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혈중 농도를 확인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약물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피검사 같은 것이 필요를 하겠고요. 또 치료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뇌파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한 가지 약으로 발작이 조절이 잘 되는 경우라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약만 쓰는 단독요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가지 약을 썼을 때 안 들었을 경우에는 약을 바꿔서 다른 한 가지 약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한 가지 약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면은 그 약에다가 다른 약을 추가하는 부가요법 또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단독요법이나 뭐 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의 부가요법까지가 일반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약물 치료에도 안 듣게 되면 그때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게 됩니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을 갑자기 끊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아셔야 되겠고요. 아까 김동욱 교수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뇌전증 약만 먹는 게 아니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도 저도 먹고 있습니다만 혈압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복용을 해야 되고 다른 약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것, 그리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도 무슨 감기약을 복용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약을 같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기약 중에는 항히스타민 같은 것은 이 뇌전증 약과 같이 먹어야 되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잠이 늘어나고 깔아질 수가 있고, 또 아까 김동욱 교수가 잠깐 얘기하셨지, 이런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중에는 발작을 약간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감기약 같은 것을 포함해서 모든 약을 처방을 받을 때 뇌전증 약을 복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사한테 밝히고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은 일반적인 그런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은 복용을 해도 무방을 하겠고, 아까 잠깐 나왔던 피리독신은 그 피리독신 의존성 뇌전증이라는 특수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뇌전증 환자가 꼭 복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제 국내에 많이 나와 있는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것은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 으로서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뇌전증 자체를 치료하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뇌전증 치료와는 별개로 그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복용을 한다라는 기분으로 드시면 되겠지만은, 그런 것이 뇌전증 치료에 특효가 있다든가 이런 말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에 거의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한약 문제입니다. 한약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약이라는 것은 어떤 성분, 단일 성분을 얼만큼을 썼을 때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용량은 어디서 어디까지 쓸 수가 있게 되고 부작용은 뭐고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약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의 약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한약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약초만 해도 최소한 10가지 이상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약초 안에는 어떤 화학 성분이 몇 천 가지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화학 성분이 하나하나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고, 또 다른 약초하고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약이 한약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중세 때는 한약과 비슷하게 약초를 썼었죠. 그러다가 그 약초 중에 특히 어떤 성분이 뇌전증에 유효하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뇌전증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한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면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보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약이라는 건 또 한약하고 달라서 이거는 몸을 보호하는, 몸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거라고 하지만은 이건 한약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고 그 성분이 다른 약물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약, 보약 이런 건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물을 이렇게 일반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이 치료가 조절이 안 되는 발작을 가진 뇌전증을 약물난치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난치 뇌전증이 어떤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까지의 개념은 최소한 2가지 내지 3가지 약을 충분 기간, 최소한 1년 이상, 가급적이면 최대 용량까지 썼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약물난치 뇌전증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려면 이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약물난치 뇌전증이란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뇌파소견이라든가 발작 형태라든가,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증후군의 종류라든가. 그래서 이 약물난치 뇌전증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이것을 알아차려서 다른 종류의 치료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알려졌던 대로 3가지 이상, 2년 이상 치료를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물 치료를 짧게 해보고 이 환자가 약물 치료로 조절이 된다, 그 다음에 완전히 완치는 안 되더라도 관리는 된다, 아니면은 약물 치료는 조절이 안 되는 약물난치 뇌전증이다, 이런 판단을 빨리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우선 약물 치료가 이제 기본적인 치료니까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도 굉장히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겠고, 약물 치료 말고 기타
환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관리 사항들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시면서 뇌전증 환자의 치료 목표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반인하고 다르지 않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를 하는 것, 이것이 환자분들하고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